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옛날 이야기 6편을 들려드릴게요. 옛날 이야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 그리고 웃음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들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고양이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동물마다 가지고 있는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런 동물들의 생김새가 왜 이렇게 다를까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돼지의 코가 납작해진 이유, 동물들마다 생김새가 달라진 이유를 너무나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돼지 코는 왜 납작할까요? 여러분, 돼지 하면 우선 납작하게 생긴 못난 코가 생각나지요? 하지만 원래 돼지 코는 오똑하게 생긴 게 아주 예뻤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숱하게 머리에 멋있는 벼이 달려있지만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왜 돼지 코는 그렇게 미운 납작코가 되고 또 숱하게 머리에는 멋있는 벼이 생겼나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돼지와 숱하기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돼지는 잘난 척하는 버릇이 있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코는 너무 예뻐. 숫하가, 너 내 코보다 더 예쁘게 생긴 코 본 적 있어? 돼지는 숱하기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코 자랑을 했어요. 아니, 못 봤어. 네 코는 정말 예뻐. 마음씨 착한 숱하기는 돼지의 자랑이 지겹지도 않나 봐요. 돼지가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돼지 코를 칭찬해 주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늘나라의 임금님이 땅 위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허허, 땅 위의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도 하구나. 날이 밝자마자 나와서 해가 질 때까지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임금님은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었지요. 부지런한 소가 사람들의 일을 좀 거들어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임금님은 돼지와 수탉을 불러들였어요. 임금님이 왜 나를 부르실까? 내 코가 너무 예뻐서 맛있는 것이라도 주시려나? 돼지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며 부지런히 임금님께 갔지요. 임금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무슨 일이 생겼나? 닭도 부지런히 임금님께 갔지요.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땅 위의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야. 너희들도 알다시피 사람들은 하루 종일 허리도 한번 못 펴고 열심히 일만 하잖니. 그런데도 내일이면 또 다른 할 일이 대상 같으니 보기에 참 안쓰럽구나. 너희들이 가서 사람들의 일을 좀 도와주고 오너라. 임금님은 돼지와 수탉을 땅으로 내려보냈어요. 난 또 무슨 맛있는 거라도 주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예쁜 나더러 사람들 일이나 도와주라고? 돼지는 잔뜩 물병만 늘어놓았지요. 하지만 마음씨 착한 수탉은 돼지를 살살 달래었어요. 돼지야, 하지만 사람들 일을 잘 도와주다 보면 혹시 사람들이 맛있는 걸 많이 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 어서 우리가 할 일부터 찾아보자. 돼지와 수탉은 각각 사람들을 위해 할 일을 찾아보기로 하고 헤어졌지요. 수탉은 눈을 크게 뜨고 사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지요. 아이고, 이거사. 해가 벌써 저렇게 높이 떴는데 아직 아침도 안 했단 말이냐? 어느 고약한 시어머니가 부직갱이로 며느리를 마구 때리며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제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느라고 그만 깜빡 늦잠을 자고 말았어요. 내일부터는 꼭 일찍 일어날게요. 며느리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그래요. 일에 지친 사람들은 그만 늦잠을 자는 바람에 이렇게 곤란을 겪을 때가 많았지요. 이 모습을 본 수탉은 그래, 바로 그거야 하고 손뼉을 쳤어요. 비로소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찾아낸 거예요. 내가 아침마다 사람들을 깨워주는 거야. 그럼 늦잠을 자는 일이 없을 테니까. 다음 날부터 수탉은 해가 뜨기 시작할 때면 얼른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가다듬은 다음에 꼭기요, 꼭기요 하고 노래를 불렀지요. 사람들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늦잠을 자지 않게 되었답니다. 참 고마운 닭이야. 아침마다 저렇게 울어지니 이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시간에 일어날 수가 있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새벽마다 노래를 불렀지요. 그런데 돼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런 쿨쿨 잠만 자고 있어요. 사실 돼지는 일하는 건 딱 지색이었지요. 그러니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슨 일을 할지 찾아보지도 않고 매일매일 놀고 먹으며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나라의 임금님이 다시 돼지와 수탉을 불렀습니다. 그래, 수고가 많았겠구나.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며 사람들을 도와주었느냐? 수탉이 먼저 공손히 말했어요. 별로 한 일도 없습니다. 그저 한 일이 있다면 새벽마다 사람들을 깨워주기 위해 노래를 부르곤 했지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아침에 늦잠을 자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아침마다 깨워주었지요. 덕분에 저는 노래를 아주 잘하게 되었답니다. 또 아주 부지런해지기도 했고요. 사람들을 도와주려다 오히려 제가 더 도움을 받았는걸요. 허허허,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도 겸손할 줄 알다니 너에게 상을 주어야겠다. 임금님은 껄껄껄 웃으시더니 수탉에게 어울리는 멋진 왕관을 씌워주었어요. 그럼 돼지는 어떤 좋은 일을 했느냐? 수탉이 상을 받자 세민한 돼지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다 알아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일도 서투른 제가 사람들 일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방해가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었답니다. 잘했지요? 제게도 어서 상을 주세요, 임금님. 하고는 임금님께 고개를 쓱 내밀었어요. 자기 머리에도 어서 멋진 왕관을 씌워달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임금님은 노발대발 화만 내셨어요. 아니, 무엇이라고? 그럼 내려가서 펑펑 놀기만 했다는 말이냐? 너처럼 게으른 녀석에게는 상 대신 벌을 줘야겠다. 내가 보니 너에게는 그 예쁜 코가 어울리지 않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납작한 코가 더 잘 어울릴 테니 그렇게 해주마. 임금님은 돼지의 예쁜 코를 꾹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이고, 내 코가 이렇게 되다니. 임금님, 제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돼지가 엉엉 울며 임금님께 매달려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돼지코는 그렇게 납작하게 되었고 수탉의 머리에는 멋있는 벼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돼지코가 왜 납작한지 이제야 알겠지요? 바위 위에 찍힌 발자국. 옛날 평안도 안중군 남산계리라는 마을에서는 해마다 봄만 되면 흉측한 괴물이 나타나 예쁜 처녀를 빼앗아가는 일이 생기곤 했지요. 만약 괴물에게 처녀를 바치지 않으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논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곡식은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끔찍한 흉년이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가슴을 치며 사랑하는 딸들을 괴물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딸을 둔 집에서는 해마다 봄이 되면 눈물과 한숨으로 소가리를 해야 했지요. 이 마을에서는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꽃님이라는 어여쁜 처녀가 있었어요. 꽃님이 아버지는 농사일도 잘했지만 맷돌도 쪼고 비석도 깎아 이름난 석공이었어요. 해마다 농사를 지어야 고작 몇 달 식량도 못 되는지라 돌을 쪼아가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가을날 꽃님이는 돌을 캐러 산으로 올라간 아버지를 찾아 점심밥을 사들고 집을 나섰어요. 꽃님이가 산골짜기로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였지요. 길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웬 낯선 젊은이가 앉아 있었어요.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맨 모습이 겉보기에도 힘이 장사 같았어요. 젊은이는 꽃님이를 보자 어디로 가느냐고 다정히 물었어요. 꽃님이는 웬 낯선 남자가 말을 거는 바람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자 젊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너무 놀라지 마시오. 난 이 산에 사는 돌장수입니다. 꽃님이는 그제야 맷돌을 쪼러 간 아버지의 점심밤을 가지고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지요. 아, 그 부지런한 석공 할아버지 딸이군요. 이상한 생각이 든 꽃님이는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아시나요? 알다마다요. 아침 이슬이 내리기도 전에 산에 올라와 온종일 쩡쩡 바위를 쪼다가 밤이슬을 맞으며 내려가는 할아버지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꽃님이는 몸집이 우란한 돌장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싫지 않았어요. 서로 다정하게 말이 오고 가는 사이에 꽃님이는 스스럼 없이 가난한 자기 집 살림살이 형편을 돌장수에게 죄다 이야기했어요. 정말 안 됐군요. 내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리다. 어서 아버지한테 갑시다. 꽃님이와 돌장수는 아버지한테 올라가 해가 저물 때까지 맷돌 쪼는 일을 도왔지요. 꽃님이 아버지는 진심으로 도와주는 돌장수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돌장수는 날마다 꽃님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도와주었지요. 날이 가고 달이 지나 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불쌍하게도 꽃님이가 괴물에게 바칠 제물로 뽑히게 되었어요. 죽음을 앞둔 꽃님이는 밤마다 잠든 늙은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며 온 밤을 눈물로 지새우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이 한 번 바치는 것은 한이 없어. 하지만 늙은 부모님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실까? 꽃님이 마음은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모진 것이어서 가엾은 꽃님이가 괴물에게 끌려갈 그날은 끝내 다가오고야 말았어요. 밤새도록 울어서 두 눈덩이가 퉁퉁 부어오른 꽃님이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불효자식은 떠나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꽃님아. 사랑하는 딸을 부둥켜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꽃님이는 드디어 제단에 오르게 되었어요. 에그 가엾기도 하지. 제단 가까이에 모여선 마을 사람들은 꽃님이가 죽게 된 것을 슬퍼하며 모두 어깨를 들먹였어요. 제사가 끝나고 해가 기울자 마을 사람들은 무거운 다리를 옮기며 제가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단에는 꽃님이만 홀로 앉아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이윽고 꽈르릉 우레가 울고 번개가 번쩍하더니 몸뚱이 하나에 머리가 셋이나 달리고 눈이 사발만한 괴물이 꽃잎이 앞에 나타났어요.
꽃님이는 너무 무서워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괴물은 꽃님이를 보자 흐흐흐 하고 징그럽게 웃었어요. 좋아, 정말 꽃보다도 예쁜 처녀인걸. 침을 질질 흘리던 괴물은 꽃님이를 단숨에 집어삼키려고 입을 쩍 벌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동쪽 산마루가 꽝 하고 울리더니 난데없이 석자나 되는 긴 칼을 든 돌장수가 나타났어요. 돌장수는 어찌나 힘이 세었던지 바위를 밟으면 돌이 움푹 들어가고 칼을 휘두르면 우레가 울었어요. 돌장수는 바위 위에서 괴물을 향해 하늘 땅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쳤어요. 착한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이 악독한 놈아, 이놈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이놈 때문에 오랜 세월 피눈물이 흘린 이 고장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놈의 목을 치겠노라. 돌장수는 칼을 높이 치켜들었어요. 그렇지만 괴물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돌장수와 괴물은 서로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어요. 뽀얀 먼지가 일어 돌장수와 괴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돌장수의 칼날이 먼지 속에서 번뜩이고 괴물의 이빨이 떡떡 부딪히는 소리만이 요란스럽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모두 뛰어나왔어요. 바위 위에서 돌장수와 괴물이 싸우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부디 돌장수가 이기를 바라며 손에 땀을 쥐었어요. 캄캄한 비구름까지 몰려와서 돌장수와 괴물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소란스럽던 하늘이 조용해졌어요. 시커먼 먼지 구름이 걷히자 마을 사람들 앞에는 목에 칼이 박혀 쓰러져 있는 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이 죽었어! 너무 기뻐서 괴물이 쓰러진 곳으로 우르르 달려간 마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피를 토하고 죽어있는 괴물 곁에 용감한 돌장수가 고요히 눈을 감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절에 쓰러졌던 꽃님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사람들 속을 헤치고 쓰러져 있는 돌장수한테로 달려갔지요. 돌장수님, 돌장수님! 꽃님이는 돌장수를 부여잡고 애타게 흔들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 고장 사람들은 더 이상 괴물 때문에 슬픈 일을 당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돌장수와 괴물이 싸우던 바위 위에는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는데 모두 돌장수의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발자국들은 눈비에 씻겨 없어지고 말았어요. 오직 가장 깊이 찍혔던 발자국 하나만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고장 사람들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발자국을 보면서 용감한 돌장수 이야기를 하곤 한답니다. 느티나무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단둘이 살았어요. 농사를 짓고 살았지요. 그런데 한 해 겨울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마을 사람들이 나무를 못했어요. 산에 눈이 너무 쌓이니 나무를 할 수 있나요? 겨울에는 그저 아궁이에 나무를 듬뿍듬뿍 집어넣고 군부를 넉넉하게 떼야 방이 뜨끈뜨끈해서 잘 지내지요. 그런데 뗄나무가 없으니 모두들 추위에 떠는 거예요. 이 마을에 오래 묵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마을 젊은이들이 그 느티나무라도 베어다 떼어겠다고 도끼랑 톱이랑 들고 나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여보게들, 그 나무는 오랫동안 우리 마을 사람들이 위하던 나무라서 베면 안 되네 하고 말렸어요. 그럼 뗄 감은 없고 눈은 이렇게 쌓였고 어떻게 해요? 정 그러면 우리 집 행랑채를 헐어다가 나눠 떼게나. 느티나무는 베지 말고. 행랑채는 머슴이 들어 사는 집인데
그걸 헐어서 기둥이고 석가래고 땔감으로 쓰라는 거지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나와서 걱정을 했어요. 내년 봄에는 머슴을 들여야 할 텐데 행랑채를 헐어버리면 어떡해요. 그깟 느티나무 베어 떼든 말든 그냥 두지 뭘 그래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어림없었어요. 죽은 나무라면 모를까. 산 나무를 함부로 베면 못 써요. 저 나무가 없으면 여름에 마을 사람들이 어디 가서 땀을 식혀요. 그러니 아무 말 말고 우리 집 행랑채를 헐어다 떼게나. 그러니까 마을 젊은이들이 느티나무는 그냥 두고 할아버지네 행랑채를 헐었어요. 집을 허니까 나무가 많이 나올 게 아니에요. 그걸 나눠다가 땔감으로 섰대요. 그래서 모두들 겨울을 잘 났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듬해 봄이 되었거든요. 봄이 되니까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늙어서 농사 지을 힘이 없으니까 일 잘하는 머슴을 구해야 했지요. 그런데 머슴이 살 행랑채를 헐어버렸으니 이를 어째요. 아무도 머슴 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안달이 났어요. 그거 봐요. 행랑채가 없으니 머슴도 못 들이지. 이제 홀 농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허허, 머슴이 없으면 우리가 농사 짓지. 할아버지는 태평으로 그러고 있었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소죽을 끓이다 말고 방에 들어가서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웬 떡거머리 총각이 왔어요. 이 총각이 아무 말도 없이 소죽을 퍼다가 소에게 먹이고 마당도 쓸고 아주 부지런히 떨면서 일을 하거든요. 할아버지가 내다보고는 자네는 어디서 온 누구인데 우리 집에 와서 그러고 있는가? 하고 물으니까 이 총각이 이 집에 머슴살로 왔습니다. 하거든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지요. 우리 집에는 행랑채가 없다네. 그래도 머슴 살 텐가? 괜찮습니다. 낮에 와서 일하고 밤에는 우리 집에 가서 자지요. 그럼 사경은 얼마나 쳐줄까? 저는 일도 잘할 줄 모릅니다. 그저 일 배우는 셈치고 시키는 일만 할 테니 사경 걱정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머슴을 두게 되었어요. 이 총각이 날마다 와서 일을 해주는데 일을 참 잘하더래요. 그러다가 못자리 할 때가 됐는데 이 총각이 좋은 논 다 놔두고 찬물 솟아나는 샘가에다 못자리를 하지 뭐예요. 이 사람아, 좋은 논자리도 많은데 하필이면 찬물에다가 못자리를 하네 그려. 예, 올해는 날이 무척 가물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런데 못자리를 다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정말로 날이 가물었어요. 비가 안 오니까 논의 물이 다 말랐지요. 그래서 다른 논에는 모가 다 말라 죽는데 할아버지 논에는 샘물이 자꾸 솟아나서 모가 아주 잘 자랐어요. 못 심기 할 때가 되었는데 딴 사람들은 모가 없어서 못 심었어요. 물이 말라 모가 죄다 말라 죽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네 모는 얼마나 잘 되었는지 다 심고도 남아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온 마을 농사가 다 잘 되었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늙어서 팔다리가 자꾸 쑤시고 아프다고 하니까 총각이 할머니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아픈 데가 없어지고 기운이 펄펄 나더래요. 또 할아버지가 이가 빠져서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총각이 할아버지 잇몸을 살살 어루만져 주었어요. 그러니까 글쎄 할아버지 잇몸에서 새이가 쏙쏙 돋아나더래요. 갓난아기 이 돋아나듯이 말이에요. 그럭저럭 가을이 되어서 가을 거지를 다 하고 나니 총각이 하직 인사를 했어요.
그동안 일 잘 배우고 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마웠네. 어쨌든 사경이나 봐고 가지고 가게. 할아버지가 사경을 쳐주려고 하니까 총각은 저는 사경 받으려고 일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으려고 일한 것이니 그만두십시오. 앞으로도 이 집 농사 잘 될 것이고 할머니 팔다리도 안 아플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도 튼튼해질 것입니다. 하고는 훌훌 떠나버리더래요. 이 총각이 바로 느티나무 총각인가 봐요. 오래 묵은 나무는 신통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곧잘 사람 모습이 되기도 한다지요.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를 더 잘 위하고 농사도 잘 되어서 잘 살았답니다. 아내 길들이기. 아이고 이놈의 늙은이. 이렇게 바쁠 때 애나 좀 봐주지 않고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어디 들어오기만 해봐라. 애를 업은 며느리는 화가 잔뜩 나서 씩씩거렸어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부엌과 마당을 분주히 왔다 갔다 하면서요. 며느리가 지금 잔뜩 벼르고 있는 늙은이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시아버지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혼자 남게 된 시아버지를 모시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시아버지를 구박하기 일쑤였지요. 시아버지는 또 시아버지대로 며느리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며느리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 했지요. 이렇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싸우니 집안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오늘도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애를 봐달라고 할 것 같아 아침밥을 먹기가 바쁘게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저녁 때가 되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아내에게 물었지요. 여보,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 방에 안 계시는데? 그러자 아내는 앙칼진 목소리로 어딜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딜 가면 간다고 말을 하고 다녀야 내가 알지? 난 모르니 그런 것은 아예 나한테 묻지도 말아요. 하고 톡 쏘아붙였어요.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얼른 뛰어가 아버지께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오십니까? 어디 좋은 데라도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그래, 이웃 마을에 사는 김영감네 집에 좀 다녀왔다. 얼마 전부터 하도 놀러 오라고 성화를 해서 말이야. 네, 잘하셨어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버님.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인사는커녕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거든요. 이놈의 영감, 어디 맛 좀 봐라. 속으로는 이렇게 시아버지를 골려줄 생각만 잔뜩 하고 있었지요. 잠시 후 며느리가 저녁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시아버지는 인사도 하지 않는 며느리가 미워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 아범아, 오늘 가봤더니 그 김영감네 며느리 하나는 아주 잘 얻었더구나. 집안 구석구석이 반지르르한 게 얼마나 부지런한지 안 봐도 알겠더라. 예의 바르고 삭삭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음식 솜씨는 어찌나 좋던지. 내가 오늘 오래간만에 아주 맛있는 점심을 먹었단다. 점심을 하도 맛있게 먹었더니 저녁 생각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차려온 것이니 어디 한술 떠볼까? 아범아, 어서 먹자. 시아버지의 말에 속이 잔뜩 뒤틀린 며느리는 애꿎은 방바닥만 노려보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밥을 한 숟가락 수북이 떠서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아드득! 하야야야! 아이고 사람 살려! 시아버지가 갑자기 턱을 감싸지더니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놀란 아들이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안아 일으키자 시아버지의 입에서는 딱딱한 돌멩이가 하나 뚝 떨어졌어요. 며느리는 속으로 그거 참 고소하다 하고 손뼉을 쳤지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며느리가 일부러 시아버지의 밥 속에 돌멩이를 넣어두었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밥을 힘껏 씹었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지요. 그런데 더 큰 일은 다음에 일어났어요. 시아버지가 밥을 퇴퇴하고 뱉자 옥수수알 같은 이가 3개나 부러진 채 밥과 함께 나오지 뭐예요. 아니 이게 뭐야? 내 이 아니냐? 아이고 내 이. 시아버지는 이가 부러진 아픔도 아픔이었지만 이제 어금니가 다 부서졌으니 앞으로 음식을 씹을 일이 큰 걱정이었어요. 요즘은 이가 망가지면 틀니를 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만 아주 옛날에는 틀니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답니다. 어쩌지? 이까지 부러뜨릴 생각은 정말 아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자 며느리는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놀란 표정을 지으며 아니 돌이 왜 밥 속에 들어있었을까? 이상도 하지. 밥하기 전에 쌀을 얼마나 잘 잃었는데? 하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는 점점 야위기 시작했어요. 어금니가 없어서 음식을 잘 못 씹으니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제대로 씹지 않고 그냥 삼켜버려서 소화도 잘 안 되었고요. 그래도 며느리는 걱정을 안 했어요. 저 영감 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맛있는 건 혼자만 냠냠 먹곤 했지요. 아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매일 아버지를 구박하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며느리를 미워하시기만 하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에게 아주 좋은 방법이 떠올랐지요. 아내와 아버지를 화해시킬 수 있는 기막힌 방법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아들이 신기하다는 듯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장터에 나갔다가 아주 신기한 것을 보았다오. 뭘 보셨길래 그래요? 글쎄, 어떤 사람이 통통하게 살찐 늙은이를 데려와서는 장터에서 팔지 않겠소? 정신 나간 사람인가 보구려. 세상에 아무 쓸모도 없이 밥만 축내는 늙은이를 돈 주고 살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장에 내다 팔아요? 이 말을 들은 아내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펄펄 뛰었어요. 그러니 내가 아주 신기한 것을 보았다고 하지 않소. 글쎄 그 늙은이를 큰 소 한 마리 값을 다 받더라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당신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래, 정말이라도 그러네. 우리 아버지도 살만 좀 통통하게 찌면 장에 내다 팔아서 소 한 마리는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원. 너무 말라서 어디 흥정이라도 붙여볼 수가 있겠어? 그 말에 아내는 귀가 솔깃해지는 모양이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눈에 가시 같은 아버지를 더 이상 안 모시고 살아도 되고 소까지 한 마리 살 수 있으니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았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바싹 다가앉으며 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버님도 쌀을 찌우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통통하게 살이 찌게 할 수 있는지 당신 혹시 알아요? 그거야 뭐 어렵지 않지.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면 돼. 그 다음엔 매일매일 힘든 일 안 하고 놀기만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금세 살이 통통하게 찌지. 하지만 우리 아버님이야 어디 그럴 수가 있나. 이도 없지. 게다가 우리 애도 봐줘야 하지. 그리고 당신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 마음이 편하실 리도 없고 말이야. 그러자 아내는 그런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듯이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런 것이라면 걱정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나중에 장에 내답할 때 제값만 받아오면 돼요. 아내는 그 길로 쏜살같이 달려나가더니 어디선가 전복을 구해다가 죽을 쑤기 시작했어요. 죽이 다 되자 며느리는 시아버지께 갖다 드리며 상냥한 목소리로 아버님 전복죽 좀 드세요. 이가 없으시니 그동안 음식을 제대로 못 씹으셔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전복이 사람 몸에 좋대요. 뜨거울 때 얼른 드시고 입에 맞으시면 말씀하세요. 더 드릴게요. 많이 많이 드셔야 살이 푹푹 찌거든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어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어요. 아야. 아픈 걸 보니 이게 생시는 생시인 것 같은데 갑자기 확 변한 며느리의 행동이 아무래도 이상했지요. 제가 갑자기 왜 저러지? 하지만 눈앞에 놓여있는 전복죽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전복죽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운 시아버지는 얘야 참 맛있구나. 어디 한 그릇 더 먹어볼까? 하고 말했지요. 며느리는 신이 났어요. 그래서 얼른 한 그릇을 더 퍼다 시아버지께 드렸지요. 그날부터 며느리는 어떻게 하면 시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일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시아버지가 먹는 밥도 아까워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매일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을 해서 공손하게 대접하자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던 시아버지도 몹시 흐뭇해졌어요. 그래서 손주라도 좀 봐주려고 하면 안 돼 아버님, 애 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아버님은 그저 편히 계시기만 하면 돼요. 정 심심하시면 이웃마을 김영감님 댁에라도 다녀오시든지요. 하고 얼른 말리는 거예요. 그러나 며느리의 속마음을 알리 없는 시아버지는 저 아이가 이제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었나 보다. 그러고 보면 쟤도 마음이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었어. 나도 이제 잘해줘야겠어. 라고 생각하고는 손주도 업어주고 시키지 않은 집안일도 미리 알아서 다 도와주곤 했지요. 물론 말 한마디라도 다정하게 건네곤 했어요.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며 며느리 자랑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지요. 이 사실을 안 며느리도 기분이 좋아져서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잘 모셨지 뭐예요. 이렇게 몇 달이 흐르자 시아버지는 이제 통통하게 살이 쪘어요. 게다가 처음엔 딴 속셈이 있어서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는 며느리도 시아버지가 정말 좋아졌어요.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오히려 아들이 셈이 날 정도로 다정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찍 들어온 남편이 방에 앉아서 새끼를 열심히 꾸기 시작했지요. 그것을 본 아내가 아니 새끼는 무엇에 쓰려고 그렇게 열심히 꼬고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이 바로 읍내 장날이잖아. 그런데요? 그런데라니 아버지도 그 정도면 살이 통통하게 쪘으니 이제는 장에 내다 팔아야겠어. 그래서 지금 아버지 묵을 새끼를 꼬고 있는 것 아닌가? 살이 너무 찌면 제값을 못 받을지도 몰라.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 팔기에 딱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얼른 남편의 손에서 새끼를 빼앗더니 엉엉 울며 매달리지 뭐예요. 안 돼요 여보. 어떻게 늙으신 아버님을 장에 내다 팔 수가 있어요. 당신 참 너무하시는군요. 그러자 남편은 정색을 하며 새끼를 도로 빼앗더니 이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밥만 축내는 늙은이를 무엇하러 집에 둬?
아버지를 팔아서 소를 사면 그게 바로 일석이조 아닌가? 그리고 아버지 살을 찌게 하느라고 당신이 얼마나 애를 먹었소. 내 돌아올 때 소 사고 남은 돈이 있으면 당신 머리기름이라도 좋은 걸로 하나 사다 주지. 하며 다시 새끼를 꼬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급해진 아내는 이제 울며 불며 통곡을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난 이제 아버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정 내다 팔려면 나를 내다 파시오. 아버님 안 계신 집에서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아내의 말이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안 남편은 그제야 꼬던 새끼를 밖으로 휙 던져버리더니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당신 생각이 정 그렇다면 그만두지 뭐. 당신처럼 착한 며느리는 이 세상에 아마 둘도 없을 거요. 정말 난 당신이 자랑스럽구려. 이렇게 해서 심술궂었던 며느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착한 며느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지만 사랑은 더 큰 사랑을 낳게 한답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서로 아껴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큰 사위, 작은 사위. 옛날 우리나라에 양반과 상민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딸 둘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우리 딸들, 이렇게 예쁜 우리 딸들. 아버지는 두 딸을 금이야 오기야 귀여워하며 키웠지요. 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남달랐어요. 이렇게 키운 딸들이 어느새 훌쩍 커버려 이젠 시집을 보내야 할 때가 되었어요. 예쁜 우리 딸들을 어떤 집에 시집을 보내야 좋을까? 아버지는 이제 앉으나 서나 이 궁리만 하고 다녔지요. 그래, 사람은 뭐니 해도 명예가 중요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테니까. 아버지는 큰딸을 뼈대 있는 양반집에 시집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주위 친척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제 딸 자식이 나이가 차서 이제 시집을 보내야겠습니다. 어디 좋은 자리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다른 건 다 없어도 좋으니 그저 뼈대 있는 양반집이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지요. 얼마 후 친척 어른께서 찾아오셨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뼈대 있는 양반이 있는데 마침 그 집에도 나이가 찬 아들이 있다는군. 그런데 그 집이 좀 가난해서 말이야. 그래도 괜찮다면 어디 말 좀 넣어볼까? 좀 가난한 거야 어떻습니까? 재물이야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명예야 어디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으니 어서 말 좀 넣어주세요. 아버지는 뼈대 있는 양반집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이렇게 해서 큰딸은 뼈대 있는 양반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우리 큰딸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잘 살 거야. 큰딸을 시집 보내놓고 아버지는 마음이 흡족했어요.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큰딸이 시집 간 지도 벌써 3년이나 흘렀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 한번 가볼까? 아버지는 큰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큰딸네 집을 찾아가 보았지요. 큰딸네 집 앞에 도착한 아버지는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좀 가난하다고 하더니 이건 조금 가난한 게 아니구먼. 딸네 집은 그 동네에서도 가장 초라한 오막살이였어요. 그것도 바람만 한번 세차게 불면 금세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집이었지요. 겉모습이 좀 초라하면 어때?
그래도 존경받는 뼈대 있는 양반집인걸. 이렇게 마음을 위로한 아버지는 이리 오너라 하고 사람을 불렀어요. 누구세요? 아이고, 아버님 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뭘 좀 준비했을 텐데. 큰딸은 맨발로 뛰어나오며 아버지를 반갑게 맞았어요. 그런데 큰딸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더 기가 막혔어요. 글쎄, 큰딸이 허리에 밥보자기를 두르고 있지 뭐예요. 앞치마도 없어서 대신 밥상 덮는 밥보자기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 근처 잔치집에 갔다가 네 생각이 나서 들렀다. 밥은 잔치집에서 먹고 왔으니 아무것도 내오지 마라. 딸의 살림을 보니 밥은커녕 죽도 못 먹을 형편이었어요. 그러니 친정아버지가 왔다고 밥 한 끼라도 준비하려면 살림살이를 팔아야 할 것이 뻔했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부러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잘 사는 것 보았으니 됐다. 내 다음에 또 오마. 아버지,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하룻밤이라도 주무시고 가시지요. 딸이 이렇게 붙잡는데도 아버지는 급한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딸네 집을 나왔어요. 아무래도 더 있으면 딸에게 짐이 될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존경받는 양반집이면 뭐해. 죽도 한 끼 못 먹고 사는데 둘째를 시집 보낼 때는 뼈대고 뭐고 잘 사는 집에 보내야겠다. 아버지는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얼마 후 이번에는 작은 딸을 시집 보내야 할 때가 되었지요. 아버지는 이번에도 주위 친척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 작은 딸을 시집 보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어디 좋은 자리 없을까요? 뼈대 없는 집이라도 괜찮으니 잘 살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한 친척 어른께서 마침 자리가 하나 있기는 한데 하고 말끝을 흐리셨어요. 그런데 왜요? 잘 살기는 만석군으로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양반이 아니라 상민이야. 상민이면 좀 어떻습니까? 잘 살기만 하면 되니 말씀 좀 해주세요. 아버지는 만석군으로 잘 산다는 말에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딸을 만석군의 집에 시집을 보냈지요. 우리 작은 딸은 부잣집에 시집을 갔으니 아무 고생 없이 잘 살고 있겠지. 몇 년 후 아버지는 작은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작은 딸네 집에 가보았지요. 우와, 정말 만석군은 만석군이군. 집이 으리으리하네. 아버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마음도 아주 흐뭇했지요. 분명히 작은 딸은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만 먹으며 살게 뻔했으니까요. 이리 오너라. 누구세요? 마침 작은 딸이 대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부잣집 안주인처럼 아주 잘 차려입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위는 장인을 보고도 방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아니, 자네는 장인이 왔는데 어떻게 일어나 보지도 않는가? 자네가 좀 잘 산다고 나를 업신여기는 건가? 화가 난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작은 딸이 엉엉 울며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돈 많은 상민이라 못된 양반들이 툭하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곤장을 친답니다.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으면서요. 그럼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할 수 없이 많은 돈을 갖다 주시오.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을 풀어주니까요. 못된 양반들이 이 사람 돈이 탐이 나서 돌아가며 이렇게 잡아다가 곤장을 치니 이러다가는 이 사람 제명대로 못 살겠어요. 어제도 곤장을 맞고 와서 저렇게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작은 딸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일어나 나왔지요. 아이고, 뼈대 있는 집에 딸을 보냈더니 밥보자기를 두르고 살고, 돈 있는 집에 딸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마음고생이 끊이질 않는구나. 아버지는 길을 가며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아버지의 탄식이 어찌나 슬퍼 보였던지 지나가던 선비가 무슨 일이 있으신데 그렇게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십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돕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두 딸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그러자 그 선비가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작은 사위가 어디에 사는 누군지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더니 작은 사위에 대해 자세히 묻고는 휙 가버렸어요. 하도 답답해서 가르쳐 주기는 했지만 아버지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저 양반도 작은 사위한테 가서 곤장을 치고 돈을 뜯어내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쏟아진 물이었지요. 한편 그 선비는 곧장 작은 사위가 사는 마을로 갔어요. 그런데 작은 사위네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마을의 사또를 찾아갔어요. 여봐라, 어서 사또에게 가서 박문수 어사가 왔다고 일러라. 그래요. 그 선비가 바로 그렇게 유명한 박문수 어사였어요. 사또는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박문수 어사를 맞았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지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길을 가다가 여기 마침 먼 친척 아우가 산다기에 한번 들러보았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제 아우를 좀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문수 어사는 매일 볼기를 맞는다는 작은 사위의 이름과 주소를 사또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당장 모셔오겠습니다요. 사또는 이방을 시켜 당장 작은 사위를 불러오게 했어요. 아이고 엉덩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사위는 이렇게 신음을 하며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관가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어서 관가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못된 양반들한테 끌려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토한테까지 끌려가다니. 아이고, 아이고, 이 양반 이제는 죽었네, 죽었어. 영문을 모르는 작은 딸은 남편이 이번에는 사또한테 끌려가 또 곤장을 맞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관가에서 나온 사람들이 작은 사위를 조심조심 가마에 태우더니 정중히 모시고 가지 뭐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작은 딸과 작은 사위는 어리둥절할 수밖에요. 작은 사위가 관가에 도착하자 박문수 어사는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작은 사위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동안 잘 있었나? 반갑구먼. 아우가 여기 산다는 말은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바쁘다 보니 한번 와본다는 게 이렇게 늦었구먼. 자, 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못한 이야기나 나누세. 박문수 어사는 작은 사위가 뭐라고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방으로 끌고 갔어요. 작은 사위는 처음 보는 양반이 아오니 뭐니 하면서 반가워하자 어리둥절하여 아무 말도 못한 채 박문수 어사가 이끄는 대로 그저 끌려가기만 했지요. 방문을 닫자 박문수 어사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어요. 어구머니나, 어사또께서 저를 무슨 일로?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쇼. 작은 사위는 너무 놀라 방바닥에 넙죽 엎드린 채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아이고, 이제는 어사까지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니 난 이제
할거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작은 사위는 잔뜩 겁을 먹고 있었어요. 허허, 왜 이러는가? 일어나 앉게. 사실은 조금 전에 길에서 자네 장인을 만났다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네 사정이 아주 딱하길래 내가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자네를 불렀네. 박문수 어사는 작은 사위를 손수 일으켰지요. 그제야 작은 사위는 마음을 좀 놓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 여기 사또한테 자네와 내가 먼 친척이라고 말해두었네. 그러니 이제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아무도 자네를 데려다가 함부로 곤장을 치지는 못할 걸세. 그러니 자네도 이제부터 나와 친척인 체하고 다니게나. 그런데 듣자하니 자네 처형네 형편이 말이 아니다라곤. 그 많은 재산을 다 뭐 할 텐가?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처형네 좀 도와주지 않겠나? 그럼 서로 좋을 것 아닌가? 작은 사위가 박문수 어사의 말을 들어보니 아주 좋은 생각 같았어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야도 바랄 게 없습니다요. 그럼 앞으로 자네 재산으로 좋은 일 많이 하며 열심히 살게나. 박문수 어사는 작은 사위의 손을 잡고 일어서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밖에는 사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어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박문수 어사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복의 동생, 난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주 연락하게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힘껏 돕겠네. 아이고, 형님,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오늘은 바쁘시다니 할 수 없지만 다음엔 꼭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먼 길 살펴가세요. 작은 사위는 코가 땅에 닿도록 몇 번이고 인사를 했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정말로 저 사람이 박문수 어사와 친척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그날 이후로 작은 사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문수 어사와 작은 사위가 친척이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느 누구도 작은 사위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생트집을 잡아 곤장을 치지는 못했어요. 덕분에 편하게 살게 된 작은 사위는 박문수 어사의 말대로 자신의 재산 중 반을 뚝 떼어서 처형에게 주었어요. 이제 큰딸과 작은딸 모두가 편하게 잘 살게 된 거지요. 그러니 매일 딸 걱정에 편할 날이 없던 아버지도 즐겁게 살 수 있었어요. 박문수 어사의 반짝이는 지혜가 한 집안의 모든 걱정을 말끔히 없앤 거예요. 또한 못된 양반들도 더 이상 나쁜 짓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박문수 어사는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혜와 재치를 발휘해서 많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준 명어사로 길이길이 이름을 남겼답니다. 진짜 친구. 옛날 어떤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친구가 별로 없고 아들은 친구가 많았어요. 아들에게는 친구가 얼마나 많이 찾아오던지 문지방에 불이 날 지경이었지요. 아들 친구들은 웃고 떠들면서 술도 마시고 노름도 하다가 돌아가곤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찾아오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지요. 아버지는 참 꼿꼿하게 산다니까? 친구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가누?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버지는 친구가 없어요? 나한테도 친구가 있긴 하지. 그런데 왜 찾아오는 친구가 없어요? 꼭 찾아와야만 친구겠니? 내 친구들은 일을 하면서 사귄 친구들이어서 일터에 가야 만날 수 있다. 아들은 아버지 말이 이해되지 않는 듯 머리를 갸웃거렸어요. 친구라면 자주 만나 웃고 떠드는 재미도 있어야지. 이 일터에서 무슨 재미로 만나요?
아버지도 아들이 하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 듯 머리를 갸웃거렸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친구가 참다운 친구인지 알아보기로 했지요. 아버지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거적에 싼 다음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이걸 둘러매어라.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거적에 싼 돼지를 둘러맸어요.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앞세우고 집을 나섰어요. 어느 마을 어귀에 이르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지요. 얘야, 네 친구네 집이 어디냐? 이 마을에 있는 집은 거의 다 내 친구네 집이에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적을 메고 급히 친구네 집에 뛰어들면서 숨겨달라고 말해보아라. 그건 왜요? 너에 대한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두터운가를 알아보려고 그런다. 아들은 머리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으로 갔지요. 언제나 아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가장 가까운 친구네 집이었어요. 아들은 그 집으로 무작정 뛰어들며 다급하게 말했지요. 여보게, 나 좀 숨겨주게. 아니, 그게 뭔가? 친구는 거적에 사서 둘러맨 것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어요. 보면 모르겠나? 사람들이 쫓아오네. 빨리 좀 숨겨주게. 숨겨달라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뭐 때문에 우리 집으로 뛰어드나? 친구는 아들을 숨겨주었다가 무슨 화라도 미칠까 두려워 등을 밀어냈어요. 첫 번째 친구네 집에서 쫓겨난 아들은 쓴 입맛을 다시며 다음 집으로 갔지요. 술자리에서 사귄 친구네 집이었어요. 저놈 잡아라!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거적을 둘러매고 그 집으로 뛰어들었어요. 여보게, 나 좀 숨겨주게. 아들이 헐떡거리며 친구에게 말했어요. 아니, 그게 뭔가? 친구는 거적에 싸서 둘러맨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어요. 보면 모르겠나? 돼지일세.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러니 빨리 좀 숨겨주게. 아들이 다급한 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그럼 자네가 도둑질을 한 게로군. 우리 집엔 그런 걸 받아둘 자리가 없네. 빨리 나가게. 그 친구도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해 아들을 쫓아냈어요. 두 번째 집에서도 쫓겨난 아들은 어이없어하며 다른 친구네 집으로 갔지요. 설마 이 친구까지 날 버리진 않겠지?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세 번째 친구네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노름판에서 사귄 친구네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놈 잡아라! 하고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돼지를 둘러매고 그 집으로 뛰어들었어요. 이 여보게, 억울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나 좀 도와주게. 아들이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어요. 무슨 일인가? 내가 돼지를 메고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도둑이라고 쫓아오는구먼. 아들이 다급한 소리로 말했어요. 도둑질을 했으니 도둑놈이라고 하겠지. 여기서 어물거리지 말고 당장 나가주게. 그 친구도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 같아 아들을 쫓아냈어요. 세 번째 집에서도 쫓겨난 아들은 기가 막혔어요. 같은 방법으로 몇 집 더 들러보았으나 아들을 받아주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평소에는 뼈와 살도 떼어줄 것 같더니 아들은 어깨가 축 처지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거적으로 싼 돼지를 넘겨받았어요. 아버지는 자기 친구네 집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 집은 아버지가 농사일을 하면서 사귄 오서방네의 집이었지요. 아버지는 아들 보고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게 한 다음 오서방네 집으로 무작정 뛰어들었어요. 오서방, 큰일 났네. 나 좀 숨겨주게. 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니, 무슨 일인가? 보면 모르겠나. 사람들이 도둑놈 잡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나를 쫓아오네 그려. 빨리 좀 숨겨주게 해. 원, 자네가 그런 일을 당하다니. 어서 들어오게. 오서방은 도둑이라는 소리에도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를 자기 집에 맞아들였어요. 좀 있더니 방 안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울려나왔어요. 밖에서 아버지가 쫓겨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들은 그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자네 도둑놈을 집안에 끌어들였다가 화를 당하지 않겠나? 원, 그게 무슨 농담인가? 나는 자네가 도둑질을 했으리라고 애당초 믿지도 않았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건 자네가 내 친구이기 때문일세. 나는 친구의 성실성을 믿기 때문에 꾸며대는 서툰 눈속임에 속지 않네.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은 가슴이 찌르르해졌지요. 아, 저런 게 진짜 친구구나. 저런 믿음이 있기에 아버지를 자기 집에 서슴없이 맞아들였구나. 방 안에서 다시 말소리가 울려나왔어요. 내일이 자네 생일이 아닌가. 그래서 돼지 한 마리 잡았네. 변변치 못하지만 성의로 알고 받게나. 아버지는 아들과의 일을 자세히 친구에게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참다한 친구란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게 된 아들은 머리가 점점 더 수그러졌어요. 그 뒤부터 아들은 술판과 노름판을 돌아다니며 친구를 사귀던 버릇을 고치고 부지런히 일하며 참다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애를 썼답니다. 여러분, 동화 잘 들으셨나요? 마지막 이야기 진짜 친구는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죠.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나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동화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